감정만 코칭하다 아이를 망가뜨리는 시대를 향한 진심 어린 직원.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베른하르트 부앱 지음, 유영미 옮김. 들어가는 글. 이 책은 내가 지난 33년간 아버지로 교육자로 살아온 삶의 결실입니다. 왜곡된 교육 환경 속에서 고민하며 얻은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쓰다 보니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 교육의 기초는 오래전에 무너졌고 권위와 훈육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육자들은 물질주의로 얼룩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무기력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나는 교육의 원칙이 개인적이고 방만한 양육 스타일에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권위와 원칙의 필요성은 희미해지고 실천에 대한 담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육 문화는 나치 때문에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가치와 덕목들은 왜곡되었고 지금까지 독일은 그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교육 분야는 양극단이 판을 쳤던 시대입니다. 독단적인 훈육과 반권위적이고 자유방임적인 교육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요. 두 경우 모두 한쪽으로 치우쳤고 치우침은 교육의 적입니다. 이 글로 교육의 정도, 교육의 균형을 되찾고 싶습니다. 권위와 규율의 자리를 되찾아 이 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생각하며 뱃사공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배의 균형을 잡는 모습.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늘 이런 그림을 눈앞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베른하르트 부앱. 한국의 독자들에게.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교육의 해법을 찾아다니지만 아이를 키우고 가르칠 때 딱 들어맞는 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화와 균형이라는 두 단어를 기억하고 잘 활용한다면 교육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할 때는 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의 훈련을 돕는 일과 아이가 주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 외적으로 질서를 잡아주는 일과 아이 스스로 내적 질서를 잡게 하는 일이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생각할 때 여유와 자유로움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교육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훈련과 사랑이 동시에 필요한 힘겨운 싸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어릴 적부터 확고한 질서의 테두리를 잡아주고 그것을 따르게 하면 스스로 훈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부모들은 질서를 지키도록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결정하게 할 때 아이들 스스로 훈련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들이 선택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주목해야 할 것은 부모는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강제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마다 소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훈련과 자유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교육적인 부분에서 양극단을 오갔습니다. 나치와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고, 독재가 끝난 후에는 아예 훈련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지요. 독재의 반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권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쳤습니다. 치우침은 교육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인데도 말이지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훈련을 중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유방임적인 교육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지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개인이 국가가 풍요로워지는 만큼 자기를 누군가를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해이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외적 질서와 내적 질서, 강제와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의 서문에서도 말했지만 토마스만의 뱃사공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균형을 잡는 모습 말입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며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베른하르트 부앱 1부 왜 다시 엄한 교육인가? 2부 감정만 읽어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3부 엄하게 가르치는 기술. 몇 개의 주제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인성교육의 위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방치되어 있지요. 예기치 않은 공격적인 교육자들, 텔레비전, 스마트폰,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에 둘러싸여서 말입니다. 아이들의 의욕에 날개를 달아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덕분에 저만치 밀려났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자기중심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끝이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아이들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를 단련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엉망이 된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원칙과 공동의 잣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주겠지 하는 안일한 믿음이 팽배해졌습니다. 많은 어른들은 지금의 교육 현실을 보며 아이들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균형을 잃은 위험천만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례는 진부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교육의 기본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 핸드볼 코치가 자기가 맡은 팀을 매우 강도 높게 훈련해 수준 높은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민첩했고 숨 막힐 정도로 빠른 속도감이 관중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선수들은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코치에게 훈련받은 대로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 코치의 훈련 목표는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호흡이 척척 맞는 가운데 페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코치의 방식을 혹독하다고 느꼈지만 차츰 그 안에 깃든 애정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그에 못지않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것이 그 코치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연습 때마다 그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치는 살렘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핸드볼 팀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기숙학교 학생들도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일관성 있고 세심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는지 다른 교사들이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거리낌 없이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하고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오냐오냐 하면서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그의 교육 방식은 놀랍게도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열정 어린 헌신과 애정이 다른 이들의 교육관을 이론적이고 맥빠져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코치는 타고난 그리고 탁월한 교사입니다. 같은 시기 살렘의 한 여교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교육 방식은 핸드볼 코치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분 역시 누구 못지않은 열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했지만 핸드볼 코치가 권위나 원칙을 중요시했다면 이분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아이들을 지켜보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믿어주고 쉽게 제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은 핸드볼 코치에 뒤지지 않았고 학생들도 그 교사를 따랐습니다. 이끌어주는 것과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교육의 양축을 이룹니다. 이를 도공과 정원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공 같은 교육자는 아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율하고 요구하고 훈련하고 혼자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자율과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반면 정원사를 표방하는 교육자는 아이들이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요구하기보다는 지원해주고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다고 믿고 제약이나 권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공과 정원사는 교육의 두 가지 스타일을 대표하는데 사실 완벽하게 들어맞는 도공과 정원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섞여 어느 한쪽을 중시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두 스타일 모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도공 스타일은 강압과 권위만 앞세운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고 정원사 스타일은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히틀러 치하의 독재 정권에서 권위를 앞세운 교육을 경험한 후 정원사의 나라로 탈바꿈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아예 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원사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정원사라면 정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꽃과 나무들의 일상에 개입해 가지를 쳐내고 버팀목을 대주고 비바람에 대비하고 해충을 잡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자를 뜻하는 페다고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주인의 아이를 교육장소로 데려가던 노예를 말합니다. 데리고 가는 사람은 아이가 따라올 것을 기대하지만 아이들은 본질상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다고게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며 규율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떼를 쓸 때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고 견디려면 상당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고 울더라도 금방 양보하지 않고 장소와 무관하게 원칙을 끝까지 밀고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 식당, 전철이나 기차에서는 부모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양보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도록 일관되게 요구하는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하는 부모를 고운 눈길로 보지 않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하려는 사람은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은 교육학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동시에 모든 교육의 기초이기도 하지요. 훈련에는 인간이 싫어하는 모든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복종, 포기, 절제, 인내. 훈련은 쾌락의 원천이 아닌 성과의 원칙을 따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제한하고 규제를 두고 심지어 명령하기도 합니다. 좋은 훈련은 타율로 시작해 자율로 끝난다고들 합니다. 훈련의 마지막 열매는 자기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교사의 강압이 아닌 아이에 대한 사랑을 바탕에 두어야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육은 대치되는 개념들 사이에서 끝없이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것과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원칙과 관용 사이에서, 훈련과 사랑 사이에서, 일관성과 배려 사이에서, 통제와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반되는 개념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개념이며 그것들을 잘 선택해 활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자라면 행동하기 전에 매번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개성이 다른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에 맞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결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단지 그 자신과만 비교하라는 페스탈로츠의 명언은 참 실천하기 힘든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양육의 고단함을 매일 겪다 보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관한 절대 답안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나서 겨우 결정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부모와 교사는 열정을 잃고 진이 빠집니다.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럴까 저럴까 새로 숙고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도식적인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도식적이고 틀에 박힌 처방은 모든 교육의 적이며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물론 도식적인 처방이 필요한 사소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힘든 줄타기가 아닌 간단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교육하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교육을 맡은 사람은 늘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유일하게 옳은 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늘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 편에 서야 합니다. 술을 마실지도 모르는 파티에 15살짜리 아들을 보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아들에 대한 믿음과 신에 대한 약간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아들이 만취해서 돌아온다 해도 그 결정은 옳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스스로를 시험할 기회를 허락하고 좌절의 경험까지도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와 갈등을 극복해 본 아이는 그런 경험 없이 순탄하게 지낸 아이보다 인성과 인격이 더 견고합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대부분 어떤 결정이 옳은지 알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확고한 태도는 그들이 권위를 강화했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불어넣었지요. 물론 뭔가 어긋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나 배려의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잘못할 때 성급하게 비난했고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볼 기회로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하는 게 애초에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부모와 교사로서 더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처럼 명확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의 권위는 각각의 경우를 고려해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힘든 일이고 결단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직장일로 바빠 시간이 부족하고 함께 차분히 상의할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황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일상은 반복입니다. 아이는 약속을 깨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고 아버지는 딸을 나무랍니다. 이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말씨름이 시작되죠. 아이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특별한 방송이니 한 번만 허락해 달라며 다른 아이들도 다 본다고 떼를 씁니다. 그 다음 감정적 무기를 꺼내 드는데 대부분 애교 공세로 시작해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걸로 끝을 맺지요. 사실 말씨름에 응하는 순간 아버지는 이미 진 겁니다. 부모나 교사가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합의가 깨지거나 규칙이 소용없어집니다. 미리 허락받지 않은 방송을 보는 경우에는 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단호하게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타협 없는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명백하고 확실하게 제시된 결정에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른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말씨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때로 두말할 필요 없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6살짜리 딸이 난생 처음 친구들과 밤에 클럽에 가는 걸 허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부모는 못 가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적으로 옳은 일일 수도 있고 그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 부모와 딸 사이의 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요. 안전에 관해서라면 타협은 없습니다. 클럽은 어느 정도 알려진 장소여야 하고 혼자 가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결정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딸을 신뢰하는 부모는 딸이 술이나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치근덕대는 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문제는 도식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사소한 문제이고 클럽에 보내는 문제는 신뢰와 용기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예는 중요한 문제와 사소한 문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실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상황은 사소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면 약간의 자제력이 필요하겠지요. 작은 일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해결해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아이와 함께 머리를 마주대고 신중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진학할지, 스마트폰을 사줄 것인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부모, 교사,
아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람들은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본성이 타락했다고 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조건에서 이타주의자가 된다고 믿었고 나치는 게르만 우월주의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교육의 역사는 수많은 가치와 덕목을 심어온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육에 필요한 인간상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는 계몽주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계몽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 정의, 진실, 인류애 같은 가치와 권리에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교육자들은 아이들이 이런 가치를 마음에 지니도록 돕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에는 그에 맞는 실천 덕목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가치에는 정직이라는 덕목이, 평등이라는 가치에는 관용이라는 덕목이, 자유라는 가치에는 자율이라는 덕목이 따라다닙니다. 진실과 정직처럼 가치와 덕목이 구별되는 경우도 있고 자유처럼 가치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덕목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요. 문화와 도덕의 기본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실천하는 문제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가치의 붕괴가 아닌 믿음의 붕괴입니다. 좋은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고 삶에서 다시 이런 가치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 진실은 가치일 뿐 실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열악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진실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보다 더 강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교육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가치와 덕목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가치가 정직이라는 실천 덕목으로 발전하는 것은 말씨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들과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입니다. 사회에는 본이 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들이 행사하는 영향력도 적지만 부모와 교사 중에는 분명 본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정직이라는 덕목을 아이들의 가슴에 심고자 애씁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교육자는 그때마다 반응을 보이며 분명하고 확실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른이 혹시나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그것을 아이가 알게 될 경우 정직에 대한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고 어른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정직이라는 가치를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과 교양을 가르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는 단순히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전해준 지식을 가르치고 이런 지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동기와 답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적, 정서적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인격을 만듭니다. 도덕적 가치를 깨닫고 지식을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들에게 장착될 때 아이들은 우리 시대를 뒤흔드는 강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지정의의 토대 위에 한 사람을 바로 세워 자신과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된 덕목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 나는 특별한 때만 초콜릿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결심은 매일 흔들렸습니다. 슈퍼마켓에 갈 때 초콜릿을 사주면 딸아이가 때를 쓰는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초콜릿 하나면 말썽 부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칭얼거려도 비밀 서랍에서 초콜릿 한 조각을 꺼내주면 뚝 그치고 그제야 나는 중요한 메일을 써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딸아이의 이가 몽땅 썩고 초콜릿 없이는 말을 듣지 않고 공공장소에서도 때를 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금방 알아채고 집에서도 초콜릿을 주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나는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교육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고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교육이란 교육의 원칙으로 정한 잣대를 매일 흔들림 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관성 있는 교육을 애완견 훈련과 비교해 봅시다. 털을 깎을 때 강아지가 가만히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목줄을 잡아당겨야 합니다. 버둥거리면 매로 위협하거나 한결같은 말과 제스처로 앉아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지요. 고집스러운 일관성으로 강아지가 반사적으로 특정한 행동 패턴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교육할 때는 일관성을 갖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만 아니라 제약과 반복을 통해 훗날 스스로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과 건강 영역만큼은 사람을 교육하는 방식의 일관성과 애완견 훈련에서의 일관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불, 약품, 전기를 다루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훈련은 애완견 훈련에 버금가게 해도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나중에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독일 국민들은 일관되지 못한 행동의 대가들인데 이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삶을 모두 힘들게 만듭니다. 독일인들은 규칙을 만들 때 3가지 예외 조항이 없는 규칙은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엄격한 일관성을 싫어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엄격한 일관성을 아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유머입니다. 아이들은 유머러스한 상황에 잘 반응합니다.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는 광대를 보고 웃고 꼬리를 흔드는 작은 강아지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센 동물이나 힘이 약한 동물들이 나오는 만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가 웃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머는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너그러움과 유머가 부족한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너그러운 교육자는 아이의 단점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일관성을 고수하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교육자가 되려는 사람은 유머와 빈정거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유머와 빈정거림의 경계를 짓기는 쉽지 않은데 빈정거리는 것은 원래 하려던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교사가 수학에 젬병인 학생에게 이번에도 수학 시험에서 대단한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있지도 않은 강점을 칭찬하면서 아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머가 아니라 빈정거림입니다. 반면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구사하는 진정한 유머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 바탕에 따뜻한 인간애가 깔려 있지요. 예를 들면 수학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어렵겠지만 수학과 사랑에 빠지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자고 한다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미소를 짓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과 관용, 훈련과 사랑, 일관성과 배려, 통제와 신뢰 사이에서 중용을 찾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관용, 사랑, 배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하게 교육하다가 아이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두려워하고 훈련이 아이들의 마음에 부담이 될까봐 염려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엄한 태도가 오히려 아이들을 강하게 만들고 너무 배려해주고 과잉 보호하는 것이 아이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용기를 내 엄격한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는 뱃사공의 모습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의, 훈련, 통제, 일관성 쪽으로 몸을 기울일 차례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비, 사랑, 배려가 필요할 때가 오면 다시 그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격함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부모, 교사가 일관성 있고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공동의 잣대를 가지고 가정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는지, 우리의 힘과 창의력과 재정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 사람의 모든 자질을 개발하고 키우려는 전인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소중한 가치들이 그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래된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자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의 길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힘들게 얻은 행복은 더 큰 기쁨을 주게 마련입니다. 산 봉우리를 정복해 본 사람은 그때 밀려오는 행복감을 알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하기 위해 몇 달을 연습합니다. 연주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행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즐기기만 하는 이의 행복보다는 자수성가한 이의 행복이 더 커 보입니다. 자발적 노력으로 얻은 행복은 거저 얻은 행복보다 더 오래 가지요. 이런 행복은 다 지나가더라도 씁쓸한 기분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소모되지도 않고 반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행복감을 별로 맛보지 못합니다. 행복을 느낀다면 자기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일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매력적인 얼굴과 몸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를 써서 얻는 행복, 고생 끝에 얻는 행복을 아는 아이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제와 인내를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선포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확실한 도움들이 없기에 아이들의 삶이 계속 더 황폐해지는 게 아닐까요? 지혜로운 교육자가 고심하고 철저히 입증해 교육에 접목하는 프로그램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 유치원, 학교, 여러 교육시설에서 우리는 용기 있게 절제와 포기 훈련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기본, 바탕을 잃어버린 채 잘 살고 있다고 애써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상을 점검하고 바꾸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왔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메랑처럼 날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화된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나갈 방향을 보여주고 잣대가 되어주는 권위, 모범이 되고 목표를 제시하고 경계를 그어주는 동시에 경계를 뛰어넘도록 독려하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이런 권위와의 만남은 자립심을 길러주고 권위에 부딪히고 저항하는 과정은 견고한 인성을 기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기 결정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을 찾아 나가는 변혁의 시기인데 이때 제대로 된 권위를 만나지 못하면 성숙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권위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 흔들리고 부딪히면서 깨닫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권력 구도와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일찌감치 아이와 파트너가 되어 이런 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에 기반한 부모의 힘, 부모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런 권위를 행사할 때 교육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작은 전제 군주처럼 억지를 쓸 때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지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버티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훈련과 사랑 사이의 외줄타기에서 성급하게 사랑 쪽으로 저 주는 쪽으로 결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밝혀질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권위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교사로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려면 능력과 카리스마를 갖추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교사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사들에게 교사직 자체가 부여하는 권위가 주어질 때 그 권위로 인해 존경을 받고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무례함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빈정거리는 말투를 쓰면 그 일을 학교 지도부에서 공론화해야 합니다. 모든 교사는 존경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과 규율을 통해 그 권리를 못 박아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수업에 그렇게 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이들에게 연장자 누구보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몇십 년간 복종이 당연하지 않고 아이들이 납득이 될 때만 복종하고자 했기에 부모와 교사의 위엄은 추락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른의 권위 아래에서 시달리는 아이들의 괴로움만 주목하다가 이제야 권위와 위엄을 상실해 가고 있는 어른의 괴로움이 약간 동정 어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복종을 비인간적인 요구로 보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물 이해에서 비롯된 인식입니다. 아이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억압과 횡포로부터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폭력을 쓰거나 교사가 힘을 오용하는 것은 사회가 관심을 보이고 적절히 개입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킬 때만 복종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인기를 얻으려고 안달하는 유약한 어른이 아니라 위험 있는 부모, 본이 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권력에 대한 선입견이 팽배합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한 나쁜 예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지요. 권력을 남용한 역사는 많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력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합니다. 복종과 지배라는 단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권위가 만들어내는 지배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리더십으로 누군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를 긍정적이고 축복된 것으로 인정하고 권력을 남용한 역사의 아픔을 씻고 본질을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모든 권위의 전제는 바로 권력이기에 권력의 본질을 오롯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권위와 훈육을 받아들이는 기본 전제가 될 것입니다. 가르침과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적인 경험과 권력을 합법적으로 다루어 본 좋은 경험들이 모일 때 권력의 본질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는 생활의 기본을 이루며 아이들이 자라는 토대가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의식, 정해진 일과 보호와 안전을 주는 집, 부모의 정돈하는 손길, 가치, 덕목, 예의, 이런 질서를 내면으로 습득하면서 양심이 단련되고 예의도 발라지고 삶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감정과 소망과 인간관계와 시간과 행복과 걱정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삶을 정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외부적인 환경에 질서를 세워주어 아이들이 연습을 통해 이를 배우고 언젠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외적 질서가 내적 질서로 이른다는, 좀 더 적확하게 말하면 내적 질서는 외적 질서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외적 질서를 연습하다 보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훈련이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은 훗날 스스로 시간에 질서를 부여할 줄 알게 됩니다. 또 외부의 고요함은 내면의 고요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잘 표현한 노벨상 수상 작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청소년들의 일상을 인상 깊고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청소년 문학의 백미입니다. 파리 대왕은 인간 본성의 무능함과 사악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질서를 잡아주지 않고 아이들끼리 제멋대로 행하는 의식화된 일들은 무질서로 이어지고 위험한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비웃음과 놀림으로 이어지고 따돌림과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골딩의 소설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격식과 예의가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연습, 연습, 연습. 반복이 모든 것의 어머니입니다. 익숙해지는 것, 습관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의 범절이 제2의 본성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과 소화처럼 이성의 개입 없이도 작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정신적인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균형을 잡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외적 형식이 필요합니다. 질서는 교육의 시작과 끝입니다. 질서는 교육에 주어진 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매일 스스로 외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개인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외적 질서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인간의 도덕이 된 내적 질서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일과 만남과 감정을 정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교사들에게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질서 교육의 본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는 질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무를 수행하려면 교사에게 좀 더 많은 권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만 키우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교육과정을 몇 번 반복할 수 있겠으나 많은 교사들은 몇십 년간 그 일을 반복합니다.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지만 산 꼭대기에 이르면 어김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 때문에 바위 굴리기를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그리스 신화 시시푸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일은 아주 고된 일입니다. 질서에 대한 인식이 지나쳐서 강박이 되거나 질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서가 목적이 되는 현상은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질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 질서는 자유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무질서가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가만 보면 아이들 중에서도 강박적으로 질서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강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무질서한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질서가 목적이 되었던 탓에 질서는 독일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을 질서의 주인으로 키우되 질서의 노예가 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는 행복의 전제입니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이런 인식에 동의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벌들이 있는데 이런 벌은 강제성을 동반해야 합니다. 식사 때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식사 후에 식탁을 치우거나 설거지를 도와야 합니다. 수업을 빼먹은 아이는 토요일 저녁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흡연을 한 아이는 10시간 동안 학교 일을 거들어야 하고 식사 당번을 건너뛴 아이는 식당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그에 맞는 벌을 주면 됩니다. 가령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을 때는 간식을 주지 않거나 허락받지 않고 텔레비전을 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벌을 줄 때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 결정하고 벌을 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아이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벌이 아이들의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대상을 알지 못하는 모호한 위협 때문에 생기는 정서 상태입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벌은 아이들을 긴장하게 할지는 몰라도 두려움이나 불안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주는 벌은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벌을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즉 아이를 성장하게 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벌의 합법성이나 유익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른들의 삶도 벌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속 방지 카메라가 없다면 알아서 규정 속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벌금이 두렵지 않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탈세를 할까요? 벌이 없는 교육은 어른과 아이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벌은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공동체 교육은 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공동체보다는 형식적인 규칙이 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벌을 줄 때 가장 필요한 기준은 바로 정의입니다. 아이들은 정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자신의 입장에서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스스로 정의롭게 살려고 애써야 하며 아이들은 이런 부모를 존경하게 마련입니다. 정의와 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의는 벌을 통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에게는 벌이 필요합니다. 불의가 훼손한 세계는 용서와 보상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아이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정의롭게 교육하고자 한다면 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명심하는 분은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서 아이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능력과 열정을 통해 교사는 학생의 신뢰를 얻고 재능을 발휘하게 하며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재능이 많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수법적으로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분명히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드러내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행복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거꾸로 낮은 자존감은 불행과 무기력의 근원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믿을 수 있게 북돋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은 주어진 것을 넘어 성장하게 하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은 모든 교사에게 최고의 과제인 동시에 교사로서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재능이 많든 적든 아직 발견되지 않았든 간에 자녀의 재능을 개발시켜 주려고 한다면 자녀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전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아이를 일찌감치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태도가 도덕과 생활 방식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일을 붙잡으면 계속하는 연습을 해야 하며 그 전제로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쉬는 것을 포기하고 빈둥대는 것을 포기하고 오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재미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노동이 제2의 천성이 될 정도로 익숙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노력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듭니다. 노동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노력하겠다고 결심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야 할 때마다 새롭게 결심해야 한다면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노력이 제2의 천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재능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음악, 미술, 운동처럼 일찍 개발해 주어야 하는 재능뿐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채 숨어 있다가 자신을 순례할 때 발견되고 노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과 소질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일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노력을 습관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마지막 열매는 자기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교사의 강압이 아닌 아이에 대한 사랑을 바탕에 두어야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는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것과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원칙과 관용 사이에서, 훈련과 사랑 사이에서, 일관성과 배려 사이에서, 통제와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행복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거꾸로 낮은 자존감은 불행과 무기력의 근원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믿을 수 있게 북돋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강하게 훈련할 수 있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